야,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오재혁 경위의 목소리가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손이 앞치마를 두른 여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죠. 강은별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에게 감히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임건우였죠. 그가 움직이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듯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마포구의 작은 골목 깊숙한 곳, 순덕이네 백반집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상태였습니다. 강은별은 물수건을 정리하며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고 있었죠. 28살의 그녀는 이 식당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주인 방순덕 사장님은 친정 어머니처럼 따뜻한 분이었고 이곳은 은별에게 집과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식당 문이 열리며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오재혁 경위였습니다. 그는 이 근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었는데 한 달에 2~3번씩 이 식당에 들러 공짜로 밥을 먹고 가곤 했죠. 방순덕 사장님은 늘 조용히 참았습니다. 경찰과 마찰을 빚으면 장사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제육볶음 주세요. 김치찌개도 하나 추가하고. 오재혁은 가장 좋은 자리에 턱하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별이 물을 따라주러 가자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몸을 훑쳤어요. 불쾌한 눈빛이었죠. 은별은 애써 모른 척하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는 혼자 식사하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임건우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그는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오재혁은 평소보다 더 오래 식당에 머물렀어요. 밥을 다 먹고도 자리를 뜨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죠. 은별이 테이블을 닦으러 가자 그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은별 씨, 요즘 혼자 사나? 집은 어디야? 손님, 손 좀 놓아주세요. 은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재혁은 비웃듯 웃으며 손에 더 힘을 주었어요. 아, 왜 그래?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경찰이랑 친하면 좋은 거 많아.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진짜 놓으세요. 은별이 목소리를 높이자 오재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놓는 대신 더 세게 비틀었죠. 야,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뭔데? 고작 식당 종업원 주제에? 식당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경찰 제복이 주는 권위 앞에서 모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주방에서 이 광경을 본 방순덕 사장님이 황급히 나왔어요. 경위님, 저희 애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장님까지 나설 일 아니잖아요. 이 애가 버릇이 없어서 그래. 내가 좀 가르쳐줘야겠어. 오재혁은 은별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힘껏 밀쳐냈죠. 은별은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은별의 손등에서 핏줄기가 흘러내렸죠. 다음부턴 조심해.
나한테 대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할 거 아냐. 오재혁은 태연하게 제복의 먼지를 털어내며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던 임건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움직이자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몇몇 손님들은 그를 알아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 동네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포 일대에서 영향력 있는 조직의 두목이었거든요. 경찰 양반. 임건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오재혁이 뒤를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임건우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지 내가 똑똑히 봤는데. 아, 이건 사과해. 예. 그 여자한테 사과하라고. 오재혁은 당황한 채 은별을 쳐다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의 손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경찰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었는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제 업무 중에 발생한 일이고 민간인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임건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오재혁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오재혁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말한다. 사과해.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사과하게 만들 거야. 임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재혁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채로 바닥에 엎드려 은별에게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은별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짓밟던 경찰이 누군가의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임건우는 오재혁을 한 번 더 내려다보더니 카운터로 가서 식대를 계산하고 조용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나자 식당 안에 긴장이 풀렸고 사람들은 비로소 숨을 내쉬었죠. 방순덕 사장님이 황급히 은별을 일으켜 세우며 손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별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이 이렇게 끝날 리 없다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은별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임건우라는 남자. 그는 왜 자신을 도와준 걸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가 자신 같은 평범한 식당 종업원을 위해 나서다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은별은 평소처럼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지만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방순덕 사장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별아, 손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사장님, 어제 정말 놀랐어. 임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임 사장님이요? 응, 임건우 사장님. 이 동네에서 유흥업소 몇 군데 운영하시는 분이야. 좀 그런 쪽 일하시는 분이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셔. 약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잘해주시거든.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손님들의 얼굴이 어둡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았어요. 들었어? 어제 순덕이네 식당에서 임 사장님이 경찰하고 부딪혔다며? 에이, 설마. 임 사장님이 그렇게 무모하실 분이 아닌데. 아니, 진짜래. 내 친구가 직접 봤대. 경찰이 식당 아가씨 괴롭히니까 임 사장님이 나서셨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불안했어요. 이 소문이 오재혁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녀의 걱정은 그날 오후에 현실이 되었죠. 오후 3시쯤 경찰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어요. 오재혁과 그의 동료 2명이 내렸죠. 그들은 위압적인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주방 검사 좀 하겠습니다. 방순덕 사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식당을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위생 문제로 지적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재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를 뒤지고 조리 도구들을 하나하나 꺼내 살폈죠. 사장님, 이 칼 좀 보세요. 녹이 슬었네요. 이건 위생법 위반입니다. 그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여기 식재료 보관 상태도 문제가 있어요. 오재혁은 일부러 멀쩡한 식재료들을 바닥에 던지며 트집을 잡았어요. 그의 동료들도 거들었죠. 그들은 주방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손님들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둘 식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임시 폐쇄 조치입니다. 위생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영업 금지예요. 오재혁은 서류를 꺼내 방순덕 사장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은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경찰의 공권력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습니다. 경찰들이 떠난 뒤 식당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어요. 방순덕 사장님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식당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고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은별아, 미안해. 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야. 사장님, 제 잘못이에요. 은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장님이 이런 피해를 입다니. 그녀는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은별은 용기를 내어 임건우가 운영한다는 유흥주점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위치를 알아냈죠.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건물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출입구를 지키던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어이, 손님이세요? 저 임건우 사장님을 뵙고 싶어서 왔어요. 사장님을? 예약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해요. 어제 식당에서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그가 나와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장님이 만나주신대요. 은별은 긴 복도를 지나 2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임건우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그는 은별을 보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식당 아가씨네.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그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괜찮아요. 앉아요. 은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임건우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 밤에 여기까지 찾아온 건 감사 인사만 하러 온 건 아니겠죠? 네. 사실은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요. 은별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재혁이 식당을 폐쇄시킨 일까지. 임건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죠. 역시 그 경찰 양반이 가만히 있지 않았구만.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사장님은 저 때문에 식당을 못 여시는데. 일단 집에 가서 쉬어요. 내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걱정 마요. 며칠만 기다려봐요. 임건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별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틀 뒤 오재혁의 사무실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죠. 그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재혁 경위님이십니까? 저 임건우입니다. 오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에 쥔 전화기가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오늘 저녁 10시 한강 둔치 쪽으로 나오세요. 혼자요. 왜 제가 안 나오시면 경희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재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망칠까 생각도 했지만 임건우 같은 사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는 결국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강 둔치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죠.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임건우가 내렸고 그의 뒤로 2명의 부하가 따라 나왔습니다. 시간 맞춰 나왔네요. 대단하네요. 임건우는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부하 중 한 명이 재빨리 불을 붙여줬죠. 저한테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간단해요. 강은별 씨한테 손 떼요. 그 식당 주인한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건 제 업무상. 업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경희님이 그 여자한테 한 게 업무예요? 권력 남용이죠. 오재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건우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나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희님이 계속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그 식당 영업 재개시켜요. 그리고 다시는 그쪽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죠. 하나 더. 만약 경희님이 뒤에서 뭔 짓 하려고 하면 그때는 내가 경희님 모든 걸 다 파헤칠 거예요. 경희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해왔는지 다 알거든요. 오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임건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고 오재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사흘 뒤 은별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식당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된 거죠.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는데 재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영업 재개를 허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순덕 사장님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은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야. 사장님, 정말 잘 됐어요. 은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건우가 어떻게 해결한 건지는 몰랐지만 감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재혁이 쉽게 물러날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오재혁은 겉으로는 물러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모아 은밀하게 회의를 했죠. 저 조폭 새끼 확실하게 끝장내야 해. 하지만 형님, 임건우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경찰이야. 법을 이용하면 돼. 저 새끼 조직 폭력배로 다 잡아넣으면 그만이지. 오재혁은 마포경찰서의 조직범죄팀에 임건우 조직에 대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정의로운 목적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진짜 이유는 개인적인 복수였어요. 한편 은별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임건우에게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당에서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그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갔죠.
아, 식당 아가씨네요. 또 무슨 일이에요? 임건우는 은별을 보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 인사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받아주세요. 은별이 내민 도시락을 보며 임건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이럴 필요까지는.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 사장님이 다시 장사하실 수 있게 됐어요. 이 정도는 해야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건우는 생각보다 말이 적었지만 은별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어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죠. 식당 일은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사장님도 좋으시고 손님들도 좋으시고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부모님은? 은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셔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임건우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말했죠. 좋은 어머니셨나 보네요. 네,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날 이후로 은별은 가끔씩 임건우의 주점에 들러 도시락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표시였지만 점점 그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편안해졌어요. 임건우도 그녀를 따뜻하게 대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은별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혹시 강은별 씨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한태석이라고 합니다. 은별 씨 어머님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은별은 의아해하며 그를 식당 한쪽 자리로 안내했어요.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이어서 조용했죠.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죠? 한태석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 은별 앞에 놓았어요.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은별 씨 어머님 서미란 여사께서 저희 법무법인에 유산 관리를 맡기셨어요. 유산이요? 저희 어머니는 가난하셨는데요. 어머님은 원래 부유한 집안 출신이셨어요. 하지만 사랑하시는 분과 결혼하시면서 가족과 인연을 끊으셨죠. 그분이 바로 은별 씨 아버지시고요. 은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니.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연락하셔서 은별 씨가 25살이 되면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유산 관리 과정에서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현재 시가로 약 30억 원 정도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예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30억? 은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0억이라는 돈은 그녀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별 씨 어머님의 친가는 대성그룹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성그룹이요? 은별도 그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였으니까요. 어머님은 대성그룹 서진혁 회장님의 막내딸이셨어요. 하지만 신분 차이가 나는 남자, 그러니까 은별 씨 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하시자 가족들이 반대했죠. 결국 어머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집을 나오신 겁니다. 은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큰 희생을 했다는 걸 지금에야 알게 된 거죠. 어머님께서는 은별 씨가 외가 쪽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유산만 물려주되 신부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어머님은 은별 씨가 재벌가의 그늘 아래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한태석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은별에게 넘기고 떠났습니다. 은별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과거, 숨겨진 유산, 그리고 알지 못했던 외가의 존재. 모든 게 너무나 갑작스러웠죠. 그날 밤 은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며칠 동안 은별은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30억이라는 유산을 받아야 할지, 어머니의 뜻대로 외가와는 연락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쉽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임건우를 찾아가기로 했죠. 요즘 그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상담할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앉아요. 은별은 한태석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대성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는 것, 30억의 유산이 있다는 것까지. 임건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임건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성함이 서미란이세요? 은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임건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슬픔, 그리움, 그리고 놀라움. 저는 옛날에 서미란 씨를 알았어요. 네. 25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난 이 동네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그녀는 우연히 이 근처에 오게 됐고 우리는 그렇게 만났어요. 은별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란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딸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약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했죠. 그 시절 내가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녀가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친구가 됐죠. 친구요? 응. 나 같은 사람이랑 친구가 될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란 씨는 달랐어요. 그녀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거든요. 임건우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녀를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고백할 수 없었죠. 신분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 그리고 결국 미란 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은별 씨 아버지겠죠. 그럼 사장님은? 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죠. 하지만 소식이 끊겼고 몇 년 뒤에 그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도와준 임건우라는 것도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처음 식당에서 널 봤을 때 미란 씨가 생각났어요. 눈빛이랑 말투가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갔던 건데 설마 정말 그녀의 딸일 줄은 몰랐죠. 임건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은별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이게 어머니세요. 응.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야. 미란 씨가 준 거였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그 순간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별 씨 유산 문제는
어머니 뜻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밭대 외가 쪽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왜요? 재벌 집안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은별 씨가 갑자기 나타나면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길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건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생각대로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은별이 한태석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상속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대성그룹 쪽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서류상 움직임을 추적하던 그들의 법무팀이 은별의 존재를 파악한 거죠. 일주일 후 식당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70대 노인이었어요. 비서 2명이 그를 부축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왔죠. 강은별 씨 계십니까? 네, 제가 은별인데요. 저는 대성그룹 서진혁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은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저는 부탁입니다. 제 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미란이 이야기를요. 서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은별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한쪽에 마주 앉았어요. 미란이를 닮았군요. 눈빛이 똑같아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애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우리 집안 체면에 안 맞는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그래서 미란이는 집을 나갔죠. 서진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미란이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애는 절대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힘들게 사셨지만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미란이답네요. 한 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죠. 서진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은별의 손을 잡았어요. 은별 씨, 우리 가족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제가 미란이를 지키지 못했으니 적어도 그의 딸은 지키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 뜻대로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요. 평범하게. 은별 씨는 대성그룹의 외손녀예요. 당연히 상속권이 있고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은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은별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서진혁은 명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은별은 한참 동안 그 명함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별은 임건우를 만났어요. 외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그랬구나.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족으로 돌아오래요. 하지만 전 싫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떠나온 곳인데. 임건우는 은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은별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선택과 은별 씨의 선택은 다를 수 있어요. 어머니가 버린 것을 은별 씨가 되찾는 것도 그건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은별은 그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은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죠. 가난한 식당 종업원이었던 그녀가 알고 보니 재벌가의 외손녀였다니. 그리고 임건우와 어머니 사이에 숨겨진 인연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전개죠. 하지만 은별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외가 쪽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오재혁의 복수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은별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한태석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받되 조용히 받는 거죠. 외가와는 최소한의 접촉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생각처럼 조용히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성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은별의 존재가 알려졌어요. 서진혁 회장의 아들 둘, 그러니까 은별의 외삼촌들이 그 소식을 들었죠. 장남 서진우와 차남 서진우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외손녀가 나타났다니요. 대성그룹 회장실에서 서진우가 따졌어요. 그의 동생 서진우도 옆에 서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미란이의 딸이야. 내 외손녀고. 그렇다고 해도 DNA 검사는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기꾼일 수도. 이미 했어. 99.9% 일치야. 틀림없는 내 핏줄이지. 서진우와 서진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속 문제였죠. 아버지, 그래도 그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지분 문제도 있고. 회사?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딸을 잃은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은 거야. 서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두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며칠 뒤 은별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은별 씨죠? 저는 서진우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아버지 몰래 만나고 싶어요. 가족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은별은 불안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외삼촌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서진우와 서진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별을 보자 차갑게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네. 은별이 자리에 앉자 서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별 씨,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뭘 받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외손녀 행세하는 게 돈 때문 아니고 뭐예요? 서진우도 거들었어요. 미란 고모님이 집을 나가신 지가 2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웃기는 소리죠. 저는 정말 그런 생각 없어요. 외할아버지가 먼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좋아요. 우리가 제안을 하나 하죠. 은별 씨한테 100억 드릴게요. 대신 상속권 포기 각서 쓰세요. 은별은 깜짝 놀랐어요. 100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100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식당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되고. 어때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죠? 하지만 은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돈 때문에 외할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속 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가족에? 웃기지 마세요. 서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은별 씨, 좋게 말할 때 우리 제안 받아들이세요. 안 그러면 어쩔 건데요?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은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찻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진우와 서진호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죠. 그날 밤 은별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군가의 미행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은별은 급히 임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저 지금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어디야? 위치 말해봐. 은별이 위치를 알려주자 임건우는 즉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여러 대의 차가 나타나 은별을 보호했어요. 미행하던 차는 재빨리 사라졌죠. 괜찮아요? 임건우가 직접 나타나 은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은별은 외삼촌들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건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사람들 위험해요. 조심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요.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은별 주변에는 항상 임건우의 부하 한두 명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한편 오재혁은 여전히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마포경찰서 조직범죄팀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임건우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작전을 승인받은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밤 임건우의 유흥업소를 급습합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재혁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에도 임건우와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작전 이틀 전 임건우는 경찰의 계획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그는 즉시 대비 태세에 들어갔어요. 모든 증거가 될 만한 것들 다 치워.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업소 문 다 닫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금요일 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업소들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오재혁은 분노로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정보가 샜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다음은 없어. 이번에 끝내야 했는데.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재혁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죠. 다음 날 임건우는 은별을 불렀습니다. 은별 씨,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 쪽에서 나를 잡으려고 하고 은별 씨 외삼촌들도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나는 걱정 마요.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은별 씨는 달라요. 재벌가 사람들한테는 내 힘이 안 먹혀요. 은별은 불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임건우가 위험에 처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제가 외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상황은 은별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진혁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죠. 한태석 변호사가 은별에게 연락했습니다. 은별 씨, 회장님이 은별 씨를 찾으세요.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갈게요. 은별은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임건우도 함께 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서진우와 서진호,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죠. 은별이 나타나자 그들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감히 여기까지 와? 서진호가 비아냥거렸어요. 외할아버지가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셔서 그래요. 들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강은별 씨 계세요? 회장님이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서진우와 서진호는 어쩔 수 없이 은별을 들여보냈어요. 은별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서진혁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그는 은별을 보자 힘없이 손을 내밀었죠. 은별아, 외할아버지, 가까이 와봐. 은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미란이한테.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거짓말. 내가 그 애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나 때문에. 서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별아,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미란이 대신 우리 가족을 지켜줘. 부탁이야. 외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알아. 이번엔 오래 못 갈 것 같아. 서진혁은 점점 숨쉬기 힘들어 했어요. 의료진이 급히 들어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은별아, 고마워. 와줘서. 그것이 서진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별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번 제대로 알지도 못한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떠나다니.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붐볐습니다. 대성그룹의 회장이었던 만큼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죠. 은별은 상주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외손녀로서 자리는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한태석 변호사가 은별을 불렀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은별 씨도 참석하셔야 해요. 저도요? 네. 회장님께서 은별 씨에 관한 내용도 남기셨거든요. 회의실에는 서진우,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펴들고 읽기 시작했죠. 서진혁 회장의 유언에 따라 대성그룹의 지분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장남 서진우에게 35%, 차남 서진우에게 35%,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외손녀 강은별에게 30%를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서진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서진우도 얼굴이 새빨개져서 책상을 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한테 30%나 준다고? 이건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하고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해도 이건 부당해요. 우리가 평생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저 여자는 뭘 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외손녀에게 미란 여사의 몫을 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은별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습니다. 30%라는 지분은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은별을 쳐다봤습니다. 전 30%를 원하지 않아요. 외할아버지의 뜻은 감사하지만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농담하는 거야? 30% 지분이 얼마인지 알아? 서진우가 비웃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전 정말 원하지 않아요. 은별 씨, 한태석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거부하시면 회장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은별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거부하면 외할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받으면 외삼촌들과 평생적이 되는 거였죠.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임건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30%를 준대요. 저한테. 그래요? 대단한데요. 하지만 전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외삼촌들이. 은별 씨. 임건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하지만 은별 씨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버린 것을 되찾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외삼촌들이 두려워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회사 경영 같은 것도 배우면 돼요. 은별 씨는 할 수 있어요. 은별은 임건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미란 씨를 지키지 못한 대신 그 딸은 지킬 거예요. 은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이 선 거죠. 일주일 뒤 은별은 한태석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상속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죠. 은별 씨, 정말 확실하세요? 네.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은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성그룹의 주요 주주가 된 거예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죠. 대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외손녀, 30% 지분 상속 같은 기사가 쏟아졌어요. 서진우와 서진호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특히 서진우는 즉시 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저 여자를 가만둘 수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형님,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아버지 유언장이 명확하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저 여자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면 돼. 어떻게요? 협박이든 뭐든 방법은 많아. 며칠 뒤 은별에게 또다시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은별, 지분 포기 안 하면 후회할 거야. 누구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차 한 대가 그녀를 막아섰어요.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죠. 강은별 씨죠? 우리 좀 따라오시죠. 누구세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와요. 남자들이 그녀를 붙잡으려는 순간 주변에서 임건우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은별을 보호했고 남자들은 도망쳤어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요. 임건우가 직접 나타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은별 씨, 정말 싸울 준비 되셨어요? 네.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합시다. 그날 이후로 은별은 임건우의 도움으로 경영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기본적인 경영 이론을, 밤에는 실전 전략을 배웠어요. 임건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에게 사람을 다루는 법, 조직을 운영하는 법을 가르쳤죠. 회사 경영이나 조직 운영이나 본질은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핵심이죠. 어려워요. 당연해요. 하지만 은별 씨는 할 수 있어요. 배우는 속도가 빨라요. 2달이 지났습니다. 은별은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성그룹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죠. 주주총회 당일 은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서진우와 서진호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강은별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주주로서 참석할 권리가 있죠. 은별은 당당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여러 안건들이 논의되었어요. 은별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그러던 중 서진우가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부동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은별은 잠시 고민하다가 손을 들었죠. 잠깐만요. 네. 이 투자 계획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은별을 주목했어요. 해당 지역의 정치적 리스크는 검토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 그 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그런 건 우리가 이미 다 검토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서진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그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이려고 했거든요. 그건 기밀사항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기밀이요? 주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다른 주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사실 이 투자 계획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강은별 씨, 당신이 회사 경영에 대해 뭘 알아요? 많이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30%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이렇게 큰 투자 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경영진의 전문적인 판단입니다. 주주가 일일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투표로 결정하죠. 이 투자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은별의 제안에 몇몇 주주들이 손을 들었지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망설이고 있었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투자안은 부결되었어요. 서진우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진우는 은별을 복도로 불러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권리? 넌 아직 아무것도 몰라. 회사 경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래서 배우고 있어요. 배워? 너 같은 게 무슨. 넌 그냥 식당 종업원이었잖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전 30% 지분을 가진 주주예요. 서진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하지만 회사 경영이 얼마나 복잡한지 곧 알게 될 거야. 며칠 뒤 은별은 회사 내부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진우와 서진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즉시 임건우에게 연락했어요. 사장님, 이거 보세요. 회사 자금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임건우가 자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이네요. 꽤 오래전부터 해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임건우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로 고발해야 할까요? 은별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삼촌들이었으니까요. 은별 씨,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순 없어요. 특히 이렇게 회사 돈을 빼돌린 건 범죄예요. 은별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고발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뒤 검찰이 대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어요. 대성그룹 경영진 횡령 의혹, 서진우 형제 검찰 소환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서진우와 서진호는 긴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2사람 모두 구속되었어요. 구치소 접견실에서 서진우는 은별과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외삼촌이 먼저 잘못하신 거잖아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저를 협박하고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30%나 준 게 이래서였어? 전 외할아버지의 뜻을 지키려고 할 뿐이에요. 외삼촌들이 회사를 망치지 못하게요. 서진우는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3달 동안 진행되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죠. 서진우는 징역 5년, 서진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지분은 법원에 의해 동결되었고 경영권은 자연스럽게 은별에게 넘어왔어요. 대성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은별은 만장일치로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죠. 취임식 날 은별은 단상에 섰습니다. 수많은 직원들과 기자들이 그녀를 주목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회장직을 맡게 된 강은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아직 부족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 섬이란 여사가 포기했던 이 자리를 제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은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이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비리도 횡령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졌던 회사에 드디어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취임식이 끝난 뒤 은별은 조용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건우였어요. 축하해요, 회장님. 사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그냥 편하게 불러요. 우리 사이에 격식 차릴 필요 없잖아요. 임건우는 은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때요? 회장 자리가 무겁네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은별 씨가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봤잖아요. 은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는 왜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신 걸까요? 사랑 때문이겠죠.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임건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어요. 미란 씨는 사랑을 선택했지만 결국 행복하지 못했어요. 은별 씨는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제대로 한 걸까요? 네. 어머니가 버린 것을 되찾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회사 고문으로 계셔주세요. 제가 혼자서는 아직 힘들어요. 고문이요? 나 같은 사람이? 네. 사장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위기를 다루는 법을 아세요. 제게 필요한 분이에요. 임건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미란 씨를 지키지 못한 대신 그 딸은 끝까지 지킬게요. 한편 오재혁은 임건우를 잡는데 실패한 뒤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경찰서 내부에서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고 결국 그는 자진해서 지방으로 정근을 신청했어요.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정근 가기 전날 밤 그는 한강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패배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임건우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뒤 대성그룹은 은별의 리더십 아래 완전히 변화했어요. 투명한 경영, 직원 복지 향상, 사회 공헌 활동 확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은별을 신데렐라 CEO, 기적의 여성 경영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어느 봄날 은별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임건우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버린 것들도 제대로 되찾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은별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죠. 임건우는 묘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란아, 내 딸 정말 훌륭하게 컸어.
너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해. 넌 자랑스러워해도 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평화가 공존하는 순간이었죠. 사장님, 응? 고마워요. 사장님이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은별 씨 안에 원래 있던 힘이었어요. 난 그냥 믿어준 거죠. 저녁이 되어 묘소를 떠날 때 은별은 뒤돌아봤습니다. 석양빛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제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은별과 임건우는 나란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그로부터 몇 년 후 대성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모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은별은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유지했어요. 그녀는 가끔 순떡이네 백반집을 찾아가 방순덕 사장님과 식사를 하곤 했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임건우는 회사 고문으로서 은별을 계속 도왔어요. 그는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합법적인 사업만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가족 같으면서도 전우 같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였어요. 어느 날 은별은 회장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어머니 서미란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임건우가 준 그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의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별도 따라 웃었어요.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식당 종업원에서 대기업 회장까지 강은별의 여정은 정말 드라마틱했죠. 부당한 권력에 짓밟혔던 약자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을 위해 버렸던 것들을 은별은 정의를 위해 되찾았어요. 임건우라는 인물도 인상 깊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졌지만 약자를 지키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죠. 첫사랑의 딸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하죠. 그럴 때 은별처럼 용기 내어 옳은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도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